일단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일단 뭐 올해 12월인데 어떻게 올해 한 해 선배님들 하시는 목표는 잘 하셨는지. 지금 12월 7일인데 올해도 한 23일 정도 남았네요. 네, 그래서 2022년에 혹시 못했던 게 있다면 남은 3주 좀 넘은 기간이라도 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좀 완주를 하시는 쪽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졸리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추운데 와주신 자기 자신한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마지못해 치는 건 뭘까요? 내가 여기에 괜히 앉아있네 이건가요? 네, 박수를 많이 치셔야 선배님들 건강에 좋습니다. 또 이미 비디오 안 켜신 분들은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들은 제가 어, 볼 겨를이 없는데, 일단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비디오 좀 오픈해 주세요. 제가 얼굴 보고 같이 좀 소통하면서 좀 하려고 하니까요. 네, 일단 오늘은 17건을 출간한 평범한 직장인이 알려주는 닥치고 책 쓰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는 현재 지금 18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을 전공한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이과생이 퇴근을 하면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선배님들 가지고 있는 땅 검토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땅을 어떻게 매각하고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토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원래 본업이 그거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부캐로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 강사, 책을 읽고 있는 서평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쓰는 남자 닥주고 글 쓰는 엔지니어 황상열입니다. 우리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제 얘기를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래 선배님이나 김재 선배님이나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실 분들은 제 스토리를 좀 잘 아실 텐데, 10년 전에 제가 좀 제가 지금 45살인데 18년 동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20, 30대를 조금 힘들게 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힘든 사람 이렇게 좀 다들 인생에 한 번씩 고비가 있을 텐데, 10년 전에 한 35살 나이에 이제 다니던 네 번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아까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땅에 대한 일을 하면서 이제 여기 이지현 선배님이나 황경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건축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도 혹시 사시는 아파트를 짓는 땅, 저기 토지용계획으로 해가지고 신도시에 지금 갈매나 다산 신도시나 이렇게 살고 계시다 하면은 그 신도시를 만들 때 땅을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는 걸, 그거를 이제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땅의 설계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 도로가 나는 땅, 아니면 공원이 만들어지는 땅, 이렇게 부동산에 가면 아마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그리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도시계획에서 하는 일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나 설계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막 보면은 잘 맞는 사람들 잘 맞는데, 이공계 일이 보면은 밤도 많이 새고, 그리고 되게 출근은 9시까지 하는데 야근 많지, 밤 많이 새지, 그리고 언제 퇴근할지 모르지. 이렇게 일이 많아요. 근데 일이 많으면은 사실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돈도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한 60% 수준? 그러니까 제가 삼성을 다녔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11시까지 일하고 밤을 새고 하는데도 한 달에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옛날에 막 버티죠. 근데 그거에 한 3분의 1 수준도 못 받는 돈을 받으면서 야근하고 밤새고, 또 플러스로 저희가 이공계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전 선생님이나 황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저기 담임 선배도 그렇지만 종혜 선배님이 저한테 어떤 미용실 건물을 지을 건데 황상희 씨 한번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겠죠. 설계를 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그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선배님들 의뢰 입장에서 일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항상 그 값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질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 저도 뭐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희한하게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상하게 밟으려고 해요. 그냥 좋게 얘기해도 될 거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갑질이나 발초자 갑질, 뭐, 그리고 저희 같은 업무는 어떻게 보면 땅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인허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또 자기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닌데 그 시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에서 내주는 일을 자꾸 저를 막 자기가 내주느냐, 자기가 민원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막 못 살게 굴어요. 막 그냥 다, 그러니까 좋은 공무원들 많으신데 유독 저는 이제 그런 분들만 상대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막 그런 게. 근데 거기서 결정타를 맞은 게 그렇게 일을 많고 갑질을 당하는데 돈도 조금만 더 냈잖아요. 근데 그 돈조차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급을 못 받는 이제 상태에서 첫 번째 회사에서부터 막 월급이 밀려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돌고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려고 이제 막 술만 마신 거예요. 그 술만 마시니까 제가 또 막 취할 때까지 마시고 사고도 많이 치고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막 제가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감정 조절을 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이렇게 혼자 막 욱하고 막 이렇게 막 삭혔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술만 마시면 이게 사람들이 광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는데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원래 막 이렇게 좀 흥도 많고 근데 좀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잘 웃고 잘 울고 화도 잘 내고 막 이렇게 좀 감정에 대한 좀 솔직한 사람인데 보니까 근데 그걸 좀 억누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막 갑질당하면 어떻게 돼요, 선배님들? 그 간호사님 여기 계신 지 모르는데 간호사분들 보면은 막뭐 태움인가 해가지고 뭐 신입 들어가면은 막 간호사들 물론 그 사람의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근데 사람을 되게 괴롭히잖아요 보면은 넌 왜 그래? 그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많이 당했었어요. 갑질도 많이 당했는데 상사들이 그냥 자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희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막 진짜 반 패닉?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살았었던 것 같아요. 30대는.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근데 월급까지 안 나오니까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대출을 그러니까 제가 또 월급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뭐 책을 내서 인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월급을 받고 월급이 밀리니까 그냥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대출 받아서 마련 통장에서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니까 막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제가 뭘 해봐야 되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일도 너무 많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네 번째 회사에서 이제 월급이 밀리니까 잘리고 또 회사 옮기고 하다 보니까 8년 차밖에 안 됐는데 사회생활 10년도 안 된 사람이 네 번째 회사에서 그냥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든 다니다가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제가. 그래서 원래는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 김대근 선배님이나 여기 계신 이지원 선배님이나 이분 신우진 선배님, 한경영 선배님께서 본인이 사장인데 이종 선배님이나 사장인데 네 번이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제 위에죠. 저는 이제 45이니까 제 위에 선배님들 세대에서는 잦은 이직을 한 사람들은 안 뽑겠죠. 막 1년만 다니고 그만두고 2년만 다니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저는 잘리기도 하고 제가 그만두기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가 막 잘 못 견뎌가지고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했던 건데 선배님들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8년차 직장인인데 회사를 벌써 네 번이나 그만뒀어. 근데 그 네 번째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다섯 번 회사를 가야 되는데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뽑겠죠. 저도 이직이 많아서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사장이었으면 저도 안 뽑을 텐데. 근데 제가 이력서를 쓰면 그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제가 해고를 당했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쓰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면접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니던 네 번째 회사에서 35살인데 저는 이제 40 이전에 성공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냥
되게 조급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무너진 거죠. 막. 그래서 제가 네 번째에서 해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그 2012년 2월 달에 해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결정타가 이제 맨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다음날 막 늦게 가고 막 무단결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막 일어나서 왜 안 가냐 술 마시고 그만 좀 먹어라 막 그러고 있고 근데 회사에 가면은 얘 왜 황 과장은 왜 안 오는 거야 전화 좀 해봐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곧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일은 곧잘 했어요. 제가 맡은 일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태가 안 좋았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은 빵꾸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던 건데 근데 그게 더 저한테는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번째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집거를 하게 되고 그냥 뭐 막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 나가라고 집사람이 막 뭐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괜찮다 하는데도 제가 일부러 막 한숨 쉬고 막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좀 큰애가 이제 6학년인데 큰애 3살 때 제가 뭐 잘 놀아주질 못했어요. 큰 딸한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좀 서먹서먹하긴 한데 이제 좀 사춘기도 왔지만 그래서 그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아빠 힘들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이제 막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모든 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남는 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집에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를 찾아왔던 그 수많은 고객들, 뭐 협력 업체 있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막 이렇게 어린 나이 팀장을 달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게 다 보니까 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저희 회사의 회사 간판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제 명함을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니까 대체자가 생긴 거고 그냥 사장하고 또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때 알았어요. 회사라는 게 간판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결국 나오면 다 끝이구나. 근데 그게 뭐 비단 그게 아니라 여기 선배님들 중에 뭐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 있더라 해도 나가면 다 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다 회사 간판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냥.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가 왔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막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남는 건 없었으니까. 남는 건 빚밖에 없었고. 근데 또 가족들이 있는데 혼자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혼자 막 그렇게 있으니까 가족들이 나가면은 그냥 그때 막 집에 누가 없나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없으면 혼자 나가서 산책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그냥 천장만 보고 그렇게만 지냈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선배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좀 이렇게 되게 욕할 수도 있어요. 어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결혼한 사람이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자살시도 좀 해보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답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의 시기에서. 그래가지고 2012년 그때 3개월, 4개월 이제 쉬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갑니다.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책을 3년 동안 계속 읽고 처음에 3개월 동안 3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저를 바꿔보기 위해서 그때. 근데 제가 책만 읽었냐? 그게 아니라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도시계획 엔지니어 기술자다 보니까 또 작은 회사에 금방 취직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취직하고 퇴근한 다음에 주말에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계속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제 생활에 적용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인생이 힘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아니 신준 선배님이나 뭐 이전 선배님한테 제가 그냥 되게 친했어요. 우리 그 절친이었어, 만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그냥 이제 그래도 다 떠났지만 절친이니까 나 힘들다. 한번 술 한번 사줘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힘들다고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거꾸로 이전 선배님, 신현 선생님께서 아, 내 얘기 좀 들어라. 나도 힘든데 넌 내 얘기는 왜 안 듣냐. 근데 그때 저는 안 듣고 내가 제일 힘들지 않냐.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계속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그래도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의 이제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2015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글을 썼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이 5개의 질문을 가지고 매일 그냥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파생된 제 글을 매일 올렸던 것 같아요. 선배님도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혹시 힘드신 분도 있다면은 이거 한번 적으셔가지고 한번 어,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지. 이 질문만 가지고도 선배님들이 이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글로 적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첫 책 모멘텀 초고를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내년 되면 8년째 읽고 쓰는 삶을 하고 있는데 매일 읽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삶을 조금씩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선배님들도 이렇게 강의도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글을 쓰다 보니까 책도 많이 내게 되고 오프라인 강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냈던 책이 전체책 4권, 개인저서 10권, 공조 3권, 17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책이 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표지를 줄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책이 이 책입니다. 마흔이 처음이라 지난달에 나왔던 책인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닥치고 글쓰기 책으로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권씩 낼 때마다 옛날에 저를 돌아보게 됐고, 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된 얘기를 앞에 좀 드렸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조금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닥치고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닥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30일 동안 매일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상대로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이제 후속 과정을 진행하다가 작년 초부터 닥치고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오늘 신청하신 분들 중에 8분을 이제 계약을 했고요. 6분이 이제 출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책이 이 책입니다. 연명 작가님이 써준 60대, 한 60대 어르신,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하셨는데, 지금 내 나이 오후 2시라는 해서, 이 책 모두 제가 기획하고, 목차 다 짜드리고, 컨셉까지 다 짜드리고, 선생님들이 그냥 초고만 쓰시고, 같이 투고한 다음에 나왔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썼던 책도 있지만, 앞에 쳤던 책도 있지만, 뒤에 것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제가 직접 기획도 해보고 목차도 짜고 이렇게 해보니까 작품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결론은 그거예요. 선배님들이 내가 어떻게 뭐 책을 내요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나 자신의 얘기가 있으면은 글을 쓸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얘기가 평범하든 그게 평범하지 않든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제 닥치고 책 쓰기의 모토입니다. 캐치프레이즈예요. 누구나 자신에게 있으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제 닥치고 책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여기서 박영 선배님이나 이준 선배님이나 여기 뭐 나는 살아온 게 뭐 되게 평범해. 평범해도 무조건 쓸 거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책 쓰기 강사 되게 많은데 저는 제가 선배님들의 그 일상이나 어떤 얘기를 끌어내서 어떻게든 작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1년 동안 만든 성과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뻔뻔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선배님들 왜 내가 책을 쓰고 싶은지, 내가 왜 책 쓰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좀 남겨주세요. 편하게. 시간 1분 한번 드릴 테니까 선배님들은 왜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책을 쓰고 싶으신지 한번 채팅창에 좀 말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나가 왜 책을 쓰고 싶은가?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쩌라고요? 그런 건 아니시죠? 그냥 책, 책 쓰기 갑자기 강의 들어왔는데 책을 쓰라고 하니 이게 왜 이유를 왜 물어보는지 막 안 그래도 질문 한번 답하기 싫은데 그죠? 막 그거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제가 얘기한 걸 쓰셔도 돼요. 책 쓰기 배우라는데 책 쓰고 싶다고 하면 뭐 어쩌라고. 네, 좋습니다. 네, 제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 권쌤 작가님 잠깐 소리만 듣겠습니다. 예, 편하게 해주시고 저는 잠깐 소리만 듣겠다고 하니까 책을 쓰라고 했더니 소리만 듣겠다고 하시니까 좀 깜짝 놀랐고요. 체계대로 정리를 하고 싶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지금 살고 싶다. 우리 이중 선배님. 김대균 선배님 삶의 기록을 남겨서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 글쓰기 체중이 책 쓰기라고 생각한다. 나를 돌아보고 싶다. 그동안 했던 공부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 책을 쓰시고 해서 저도 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십니다. 내 기록을 남기고 싶다. 좋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직장을 나오고 나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다로 해요. 인류 수명이. 근데 저는 이렇게 써놓고는 저는 믿고 싶지는 않아요. 100세까지 100세까지 사실 수 있으실까요? 살고 싶으시는 분들은 다 계시겠죠. 선생님들 여기 다 오래 살고 싶으시니까. 근데 100세까지 사는데 내가 60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40년 병원에서 있으시면서 사시고 싶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몸이 건강해야 뭔가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인류생이 100세라고 하지만 그냥 한 85까지 생각할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80대 초반까지만 건강하게 살아도 이게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선생님들 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요새 직장을 보통 보면은 60까지 다닐 수 있다고 쳐요. 공기업이나 공무원까지 하더라도. 그러면 85까지 사는데도 25년은 지금 더 남았죠. 그죠? 100세까지 하면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죠? 90까지 하면 3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세요? 그 30년 동안 그냥 나 이제 그냥 놀러 다니고 할래. 그러셔도 돼요. 선생님도 이제 제 2인생. 근데 여행을 맨날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맨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하고 싶으세요? 맨날 뭐 이렇게 노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근데 뭐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겠대요. 근데 대부분이 물어보면 그냥 일시적인 걸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소일거리 할 때 뭘 하는 게 좋겠냐. 대부분이 글쓰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고, 한번 글을 쓰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은 어떻게든 시간이 오랫동안 할 수 있겠지 않겠냐. 물론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자기만의 뭔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그런 지금 누구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풀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제로 깔게요. 그러면 선배님들 지금 살아온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릴까요? 그럼 살아온 이야기 중에 아니 난 살아왔는데 쓸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박사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걸어온 길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네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잘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 잘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죽기 전에 아니면 지금 살아 계신 내가 지금 이 시점까지 이 시점에서 과거에 내가 제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잘 해왔던 것들,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앞으로 배워볼 것들, 그리고 내가 취미로 뭘 하든 공부를 해서 잘 아는 지식들, 그리고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록을 해보자. 그 글쓰기를 시작해서 그것을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그게 책쓰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좀 작게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해서는 저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선생님의 책을 좀 써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잘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정석진 선배님이나 뭐 신현 선배님께서 뭐 내가 지금 뭐 만약 정석진 선배님께서 내가 지금 뭐 재테크를 잘했다. 내가 아파트를 뭐 투자를 너무 많이 잘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신현 선배님께서는 내가 뭐 어떤 뭐 요리나 이런 거를 내가 잘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잘 아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거를 추려서 그 큰 콘텐츠를 안에서 세부 주제를 정해가지고 글을 쓰면은 그걸 만들 수가 있다. 이전 선생님께서도 아마 뭐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를 잘 키웠다. 아니면 내가 뭐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는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대규 선배님한테도 제가 공조를 받지만 웃음 치료사라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 웃음 치료했던 그런 경험 하나하나를 다 모으다 보면은 그 하나의 책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일상이나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에서 취업을 하다 보면 콘텐츠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책을 냈다. 에세이 책을 내든 뭘 내든 간에 나를 일단은 책에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브랜딩이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막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 뭐예요? 내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 하는 거잖아요. 위치를 잡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책 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어디 강사가 돼서 어디 뭐 교육원에 가서 뭐 강의를 듣고 그냥 그걸 달달 외워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내가 접목을 시키고 내가 또 뭘 넣고 해서 그랬을 때 나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콘텐츠를 체계화 시키고 그것을 글로 만들어 가지고 책까지 쓰게 되면은 책 한 권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브랜딩이 저절로 돼요. 여기 선배님들이 여기 또 잘 아시는 작가님 한 분 계실 거예요. 그 전한나 작가님이라고 그 1,000권 독서포럼 내신 분이 계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 아침마당에서 이번 나오시고 했던 작가님인데 그분도 그냥 사회복지사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주부인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었던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1,000권 독서법이라는 책을 낸 거예요. 자기 독서법을. 근데 그게 대박이 나서 독서법 전문가로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게 브랜딩이 된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대박이 안 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글을 써서 책을 계속 한 권씩 내다 보니까 7년 동안 10권의 책을 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작가라고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냥. 그게 대박이 안 났다. 그러니까 매일 글을 쓰니까 내가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아서 빨리 책 쓰기를 통해서 책을 냈다. 그게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그럼 저절로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 실제적인 책 쓰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환경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브랜딩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럼 흩어졌던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전 선생님께서 뜨개질을 잘해.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잘하는데 뭐 코뜨기도 있을 거고 뭐 저기 뭐 목도리를 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방법은 다 있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근데 그거를 목차를 짜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그게 책이 되겠죠. 그 목차를 짜서 쓰면 그게 한 번에 정리가 돼요. 그럼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지식의 완성체가 된다. 그러면 그게 책을 한 권 내면서 원고를 쓰다 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만약 김대규 선생님께서도 웃음 치료나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웃음에 대한 얘기를 다 그냥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목차를 짜서 쫙 썼어요. 그러면 웃음에 대한 얘기, 웃음 치료에 대한 얘기, 내 웃음 치료에 대한 방법, 내 웃음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책을 하나 내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책을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종이책이 어려우니까 전자책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실제적인 책 쓰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고 최종적인 건 뭐다?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풀어놓든지 일상을 찾든지 이제 소재를 어떻게 찾냐면 볼게요. 일단 책 쓰기 과정은 이렇습니다. 종이책 쓰기 과정이에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선배님들이 종이책을 한번 쓰고 싶다고 이제 만약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뭐 책 쓰기 수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안 해봤으니까 또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누구나 내 일상에서 어떤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정합니다. 책 쓰기 주제를 정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컨셉을 정해요. 주제와 컨셉의 차이는 뭐냐? 저와 이지현 선배님, 김대규 선배님, 황경영 선배님, 박윤 선배님, 여기 계셨던 우리 지금 6명, 조은혜 선배님까지, 막 예를 들어서, 우리 6명이서 글쓰기 책을 쓴다고 해요. 그럼 글쓰기 책은 주제예요, 주제. 근데 만약에 이지현 선배님께서 나는 주부들을 대상 글쓰기 책을 쓸 거야. 그러면 303 엄마들을 위한 글쓰기 책을, 그게 컨셉이 되는 거예요. 주제는 같은 주제예요. 근데 컨셉은 자기만의 스타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규 선배님은 중년의 글쓰기. 그거 좋잖아요. 그죠? 나만의 글쓰기. 저는 이제 닥치고 글쓰기 책을 냈으니까. 그리고 황경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르신 글쓰기 해가지고, 뭐, 선배님들 그 뭐 60이나 50, 60들을 위한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컨셉을 잡는 거예요. 우리 신유 선배님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나는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 글쓰기 책을 써보고 싶어. 그게 컨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글쓰기 주제지만 컨셉을 달리하게 되니까 계속 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그 되게 왜 이렇게 많이 나 쏟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럼 그렇잖아요. 막 재테크 책인데 똑같은 아파트 투자 책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왜 틀린 거예요? 내 경험이 다르니까 컨셉을 다르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제 컨셉을 정하면 컨셉에 따라서 타켓이 정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책을 써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제 컨셉 정하고 타켓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그럼 이제 목차를 짜야 되기 전에 목차를 짜기 전에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컨셉과 비슷한 책들이 계속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자료 수집이에요. 그런 다음에 목차를 짭니다. 그 목차를 짜고 초고를 쓴 다음에 초고가 완성이 되면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그 출판사 중에 컨택이 되는데 계약하고 그 다음에 퇴고하고 출간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1년 잡으세요. 1년. 빠르면 한 10개월. 왜? 초고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초고를 3개월 안에 써야 되거든요. 투고하고 나서 퇴고까지도 6개월이 걸려요. 출간까지 보통. 빠르면 3개월이고. 그래서 종이책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주제를 잡고 출간까지 보통 최소 빠르면 10개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요번에 이 마흔이 처음이라는 책도 이게 11월에 나왔잖아요. 제가 1월에 초고 완성하고요. 2번 고치고 4월에 계약했어요. 4월에 계약해가지고 6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책이. 그래서 이 종이책 같은 경우도 1년을 잡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책 쓰기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한다. 자,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한다.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한다. 쳐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이제는 책 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독자를 위해 써야 한다.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한다. 써보세요.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한다는 뭔 뜻이냐? 이제 내가, 만약 신윤 선배님께서 내가 작가가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독자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 제 책을 보셨어요. 제 책을 봤는데, 내가 딱 봤는데, 남는 게 없어. 뭘 도움이 돼? 그러면 이거는 잘못 쓴 책이에요. 신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책은 이제 쓰레기 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샀다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은희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내가 샀는데 이 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이 사람 지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인의 책이라도 정철 선생님께서도 사셨지만 어떠세요? 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되는 뭐다? 여기 보면은 독자가 쉽게 얘기해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에세이 책이다. 그럼 어떤 위로를 얻었어요. 아, 이 책을 보고 막, 그래, 나도 같이 그랬었지. 공감도 되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책은 내가 글쓰기 책을 봤는데, 아,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구나. 아, 힘을 얻었다. 아, 이렇게 방법을 알겠네? 이런 도움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독자를 위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안 팔리는 책들은 저도 좀 반성해야 되지만,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썼던 책들 보면은
거의 제가 제 스토리를 썼어요. 그냥 제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위한 글을 써야지 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내가 만약에 독자라면 내 책을 내가 살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선배님이 내가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글을 내가 사고 싶을까? 그거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일단 처음에 서두에 던졌고요. 그래서 그럼 책 쓰기 주제는 어떤 게 좋을까? 선생님이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냈던 거. 어떤 분야에서 내가 했구나. 그래서 신우희 선생님께서 만약에 어떤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던 그런 경험들조차도 하나의 책 쓰기 주제가 될 수 있다. 박연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내 일상의 흔적들. 오늘 이지현 선생님께서 뭐 황상 작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 뭐 이거 자체도 하나의 일상이 되는 거고 만약 오늘 아이들과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일이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누굴 만났는데 또 저기 또 친구라고 만났더니 친구가 자꾸 집 자랑을 한다. 나는 셈이 난다. 이런 것도 일상에도 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주제 관계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들과 최악의 관계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책 쓰기를 오늘 들으셨다면은 적으시면서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지금 화면 보이시니까. 그 세 번째는 이게 실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던 것들. 이게 뭐예요? 요새 메신저 시대로 많이 하잖아요.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아시지만.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줄 시대가 됐고, 내가 조금만 더 해봤기 때문에 글쓰기도 선배님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뭐 책쓰기 전문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책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포진이 된 것 뿐이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선배님들 알려줄 수 있잖아요. 또 거꾸로 선배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제가 역으로 그걸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가장 쉽게 선배님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배님들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조은혜 선배님처럼 잘 찾으셨지만 미용에 관한 일 아니면 앞에 선배님 뭐 그런 했던 일 자기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는 그냥 전업주부로 아이만 키웠어. 그것도 하나의 해온 일이잖아요. 그죠? 주부 99단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잘했던 거, 그거에서 또 한번 글감을 찾으셔서 한번 책을 낼 수가 있다. 한번 네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배님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했던 게 이런 거예요, 보면. 이 책 같은 경우는 강희순 작가님이라고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이라서 피아노 인생을 엮어서 이 인생 얘기를 피아노와 이제 자기의 그 노하우를 엮어서 쓴 책이고, 이 지나간 안부를 이거하고 이 책은 50대 이제 60대 이제 좀 저보다 위에 선배님이 쓰신 책인데 여자 선배님이 쓴 책인데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대한 추억들, 소소한 옛날 얘기들을 모은 에세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컨셉만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에세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저랑 비슷한 마흔인데 마흔에 이제 되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막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마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글감을 잡아본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흔적들 그리고 자기가 잘해왔던 거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책을 낸 거고 이 책은 25년 직장을 다니는데 사춘기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자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컨트롤하기가. 그래서 본인이 감정 코칭을 배워가지고 엄마들한테 사춘기 막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위한 책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컨셉을 잡아준 책이 이 책이에요. 감정 코칭을 해가 주제를. 그리고 이 책은 제가 42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 전에 책을 한번 내보고 싶대요. 그래서 컨셉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여자분이 42년 동안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40년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주중 동안. 그거를 갖고 이분이 꼭 공무원이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컨셉을 만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얘기, 공무원이 꼭 시험을 통과해라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같이 컨셉을 짜가지고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는 다 만들면 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만들었던 책이거든요, 제가. 이게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걸 찍은 거예요. 책에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저희 닥치고 책쓰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얘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배님들 여기 뭐 소재가 없다고 못 믿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제와 컨셉을 정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독자를 위한 책을 쓸까? 컨셉이 정해지면은 아까 제가 이전 선배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같은 글쓰기 책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3040 주부들을 위해서 책을 쓰겠다. 그럼 타겟이 뭐가 돼요? 3040 주부들이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이 꼭 안 하시는 3040 여성이 되겠죠. 만약 신윤 선생님께서 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경험을 내가 하겠다. 근데 그게 부동산 초보한테 하겠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 초보인 여자분들 그런 분들을 컨셉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타겟을 정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겟은 지금처럼 숫자가 들어가서 몇 살, 2030 누구 아니면 어떤 대상의 누구 이렇게 구체적이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여자, 뭐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되면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컨셉을 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타켓이 나오기 때문에 타켓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료 수집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지를 못하잖아요. 주제를 정했는데. 그러면 선배님들이 서점이나 저기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주제와 비슷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나왔던 책들. 그걸 다 모으세요. 그걸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읽어보셔야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게 자료 수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자료, 참고도서 파악하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그걸 하면서 목차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는 보통 종이책은 5장에서 6장까지 정리가 됩니다. 보통 6장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노멀한 수준에 딱 그냥 기준만 얘기하는 거예요. 챕터는 5장부터 6장까지 대목차예요, 대목차. 그 선배들 목차 보면은 책에서 목차 보면은 1장, 2장 나오죠. 이렇게 보면 1장, 2장, 1장, 1장, 뭐 2장 나오죠. 그게 챕터예요, 챕터, 장제목. 그리고 여기 장에 보면은 그다음에 1-1, 1-2, 1-3 이렇게 속꼭지 보이죠, 이제 내용들. 이게 꼭지예요, 꼭지. 꼭지라고 해요, 속꼭지. 이게 한 권의 책이 되려면은 보통 꼭지가 35개에서 42개가 된다. 그러면은 한 장당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한 7개에서 6개 들어가야 되죠. 그 정도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4로 이제 초고로 쓰실 때 한글로 쓰실 거거든요. 한글 프로그램 A4로 쓰실 때 한 80장 정도를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옛날에는 100장을 썼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한 80장만 써도 한 권의 책이 나온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A4 83장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내게 된 책이거든요. 한 200쪽 좀 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책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목차는 어떻게 짤까? 실용서와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시면 돼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책도 선배님들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그 1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책을 왜 쓰게 됐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는 보통 이 책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1장, 2장은 이 책에 대한 문제 제기, 동기부여에 대해서 치는 거예요. 앞에 서론적으로. 그럼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책도 그냥 막 적는 게 아니에요. 목차가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3장, 4장에서 3장, 4장에서 3장, 4장에서 이제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3장, 4장에서 선배님들이 그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쓰시고 그 경험에 관련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3장, 4장에서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에서 주제에 대한 정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변할까 쓰고 만약에 그것도 모자르다 그러면은 뭐 6장 같은 데서 뭐 Q&A나 아니면
어떤 이 책에서 잘 된 사람들 예시를 갖고 와서 쓰던가 그렇게 해서 끝내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스탠다드한 목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용서나 자기계발서 할 때 목차가 보통 이렇게 된다. 근데 보통 에세이 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생님? 에세이 책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 1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3장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에세이 책들은 각 장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력식 목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으로 장마다 그리고 꼭지마다 거기에서 그냥 각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에세이 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목차를 많이 짠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목차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는데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 두 개만 알고 계셔도 혼자 책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목차 짜실 때. 그래서 이렇게 목차까지 짰어요. 그럼 초고를 쓰셔야 되겠죠. 초고는 자 보세요. 제가 가장 쉽게 쓰는 템플릿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지금까지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제 강의 많이 들으면 알겠지만 경험, 감정, 인용, 결론으로 쓴다. 자 초고는 이제 써야 되는데 초고 쓰실 때, 글쓰기를 쓰실 때, 내용을 쓰실 때 어떻게 구성한다? 처음에는 내 경험을 쓰세요. 제일 처음에. 그 꼭지 쓰실 때. 그 경험 다음에 내 감정을 적으세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 내가 독자들한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결론을 내면 돼요. 그래서 경험, 감정, 결론을 쓰는데 그게 적다. 그럼 중간에 내가 쓰고자 하는 지금 꼭지 주제와 비슷한 다른 책에서 어떤 인용했던 그 주제를 갖고 와서 쓰시는 거예요.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쓴다.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쓰세요. 채팅창에. 이거는 반드시 선배님들이 꼭 책 쓰기 온 것뿐이 아니라 블로그 글 쓸 때도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 구성만 생각하시고서도 쉽게 글을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쓰세요. 초고는 양을 채우는 원고다. 쓰세요. 초고는 양을 채우는 원고다. 채팅창 쓰세요. 사람들이 책 쓰기를 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배님들 그냥 글을 쓰다가 A4 황 작가가 A4 그 한글 80장을 써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선배님 막 지금 벌써 두렵잖아요. 두 장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두 장도 못 쓰는데 두 장도 못 쓰니까 뭐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 두 장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글쓰기가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선배님들이 일단 양을 채워야 되는데 양 채울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한 세 줄 쓰다가 한 네 줄 쓰다가 반장 쓰다가 아이 내가 잘 쓰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 구성을 생각하신 다음에 일단은 두 장이든 한 장 반이든 끝까지 잘 쓰는 모습을 떠나서 양부터 채우시는 거예요. 초고는 양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 쓰는 걸 양을 채워야 그 다음에 뭔가 고칠 거 아니에요. 채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태고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양을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쓰는 원고는 선배님들이 오늘 만약에 내가 1-1장을 썼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는 쓰레기란 말이 양을 채워놓고 계속 덜어내고 덜어낸다는 의미에서 쓰레기라 하는 거예요. 초고는 쓰레기란 말이 양을 채워놓고 계속 덜어낸다라는 말. 아시겠죠?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고를 쓰실 때는 이제 선배님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1-1 꼭지로 쓸게요, 제가. 자, 한걸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글자 끝 10 보이시죠? 그리고 글자 160, 아직 안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1-1 하나 꼭지를 쓰신다 할게요. 그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량은 보세요. 글자 끝 10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간 160 보이시죠? 이 폼으로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저랑 책 쓰기를 많이 하실 분들은. 그래서 요 1-1 꼭지 한 꼭지를 분량을 얼만큼 채운다? 한 장, 그리고 두 장. 두 장을 채우셔야 돼요. 제가 쓴 거는 지금 한 장 조금 넘게 채우신 거예요. 보통 한 꼭지를 쭉 내려가지고 한 여기까지는 채우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분량을 제가 더 채워야 되겠죠. 이 정도 채워야
선배님들이 이게 책이 나왔을 때 한 4장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꼭지가 A4로 2장을 쓰면은 나중에 책으로 이게 나왔을 때 꼭지가 한 5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죠? 이게 보이세요? 이게 이게 한 꼭지라 그러면은 이게 A4에서 2장을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탭을 시작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반을 쓰셔야 선배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 꼭지를 몇 개 쓰면 40꼭지 쓰면 몇 개를 써야 돼요. 2장 쓰니까 80장이 나오겠죠. 1장, 2장, 3장, 4장에서 5-6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 2장을 하루에 한 개씩 쓰시면은 2달 안에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3꼭씩 쓰겠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3개 쓰면 얼마예요? 3개월이면. 한 40꼭지면 한 3개월에 쓸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그렇게 해서 3개월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출판사 계약을 위해서 양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고는 양을 채워놓은 거고 이게 이제 위에 해밍웨이가 했던 얘기가 모든 문서의 초안은 끔찍하다. 그리고 죽치고 앉아서 쓰는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뭐든지. 그래서 초고는 양을 채우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선배님들이 끝까지 책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초고는 그냥 일단 분량을 채우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그랬으면 아까 제가 한 40꼭지 본문을 다 쓰셨다고 했어요. 그럼 40꼭지를 다 쓰셨으면은 앞에 보통 뭐가 있어요? 그러면 책에 보면 프롤로그 있고 뒤에 에필로그 있죠. 그냥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쓰셔야 되는데 보통 다른 책 쓰기 특강이나 다른 책 쓰기를 배울 때 저도 책 쓰기 특강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제일 처음에 서문부터 쓰라고요. 서문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본문부터 쓰시는 거예요. 일단 본문을 다 써놓고 나서 프롤로그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왜? 프롤로그는 내 책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선배님들이 원고를 안 쓰고 내 책 소개를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와요. 1장에 뭐가 들어가고 2장에 뭐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본문을 다 썼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다 썼잖아요, 본문을. 그럼 내가 썼기 때문에 프롤로그의 책 소개를 더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더 잘 알겠죠. 이미 본문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 만약 혼자 책쓰기를 하시더라도 일단 본문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롤로그 쓰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 쓰세요. 저는 계속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게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문이 완성이 됐죠.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출간계획서와 투고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출간계획서는 보통 이제 출판사에 보낼 때 출간계획서를 같이 보내는데 원고랑 보통 책의 컨셉과 주제, 타겟팅 홍보 이렇게 쭉 나와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제목 들어가고 가제, 그 다음에 자기소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간 분야, 그 다음 기획 의도, 그 다음에 핵심 뭐 컨셉 고객, 그 다음 내가 지금 기획 의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기 홍보 마케팅까지 내가 어떻게 팔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요새는 선배님들이 이제 책 쓰기 하실 때 내가 SNS가 없어요, 인스타를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새는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작가의 마케팅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SNS를 무조건 키우셔야 돼요. 블로그를 하시든 인스타를 하시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블로그랑 인스타만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팔로워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이웃하고. 왜? 그래야 여기다가 선배님들 쓸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책 쓰기를 같이 하실 분들은 이런 출간계획서 폼도 제가 다 드립니다. 갖고 있는 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출간계획서 써가지고 투고를 해요. 출판사 이메일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출판사 리스트 같은 것도 만약에 선배님들이 내가 직접 확인을 하겠다 하시면 서점에 가셔가지고 요새 잘 팔리는 책이 뭔지,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주제, 내가 쓰고자 하는 장르 그 갑한테 가셔가지고 막 나와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책들. 그 출판사 명단을 다 적으세요. 그 책 앞에 보면은 넘기다 보면 그 뒤에 이메일 주소 나오죠. 그 이메일 주소 다 수집을 하세요. 그리고 다 엑셀로 정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출간 계획서와 원고를 첨부해서 투고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한 100군데 투고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냥 보내긴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도 그냥 100군데 보내요, 막 이렇게. 지금도 새로 쓴 책들은. 그래서 더 좋은 출판사랑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투고를 했어요. 그럼 보통 수백 군데 출판사에 투고를 합니다. 대규모 출판사, 중요 출판사 가리지 않고 모두 보내세요. 그럼 질문도 있을 거예요. 이거 꼭 다 보내야 됩니까? 초보 작가들은 다 보내세요. 장르 가리지 마시고 그냥 보내세요, 그냥. 왜냐하면 많이 보내야 내가 그 확률 높아질 거 아니에요. 계약할 확률이. 그죠? 그래서 가리져 보내고 나서 보내면 이렇게 거절 메일이 많이 올 겁니다. 그림이 출판사 편집부입니다. 보내주면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정중하게 온 거예요. 제 첫 책 쓸 때 제 모멘텀 책 썼을 때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술을 취해서 왠지 자기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거절 메일로 이 쓰레기 같은 원고가 책이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도 보냈어요. 진짜로. 제가 그거를 내가 제 스크랩을 못한 게 지금 천추의 한이 돼요, 지금. 컴퓨터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조용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냥 답장 안 보내고, 제 책이 나오는 날, 그 저자 증정본 받잖아요. 이렇게 책이 나오면 이렇게 책 몇 권을 보내주거든요, 출판사에서. 나온 날 그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책이 나왔다고. 내 쓰레기가 책이 나왔으니까 어떠냐. 그렇게 썼습니다. 진짜, 안에다가. 사인해주고, 쓰레기도 책이 되네요. 그러면서. 답변도 없고, 답장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마 좀 무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 출판사랑 계약이 됐다. 아직도 있다 그러면은 시원하게 만나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받을 때마다 근데 상처받지 마세요. 반드시 선배님들 책 누군가는 한 권이라도 그 해주실 그런 출판사는 꼭 만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출판이 만약에 컨택이 됐어요. 컨택이 됐으면 계약 형태는 이제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는 자비 출판은 하지 마셔야 되고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초보 작가들은 계약금을 받지 않고도 계약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기획 출판이에요. 그래서 기획 출판은 보통 선인 인세를 받는다 하잖아요. 계약금 받잖아요. 그 계약금이 선인세라고 해요. 그 선인세는 뭐냐면 만약에 이전 선생님이나 박윤 선생님께서 만약에 우리 황경 선생님께서 만약 계약을 했어요. 신윤 선생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내 책을 1000부를 찍는다고 쳐요. 그럼 1000부를 찍었어요. 일세를 초판을. 그럼 초판이 다 안 팔려도 팔린 것만큼 인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계약금이에요. 선인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획 출판이 가장 좋은 형태고 근데 계약금을 안 주고 근데 작가가 드는 돈이 없다. 그래도 제일 베스트예요. 그것도. 근데 요새는 출판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이 반계획 형태도 많이 해요. 반계획은 뭐냐? 작가가 한 반 부담하고 출판사가 반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계획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 인세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종이책 인세가 10% 내외예요. 한 7%, 8%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 받는다 쳐요. 높게 쳐가지고. 그럼 10,000원짜리 책이면은 한 권 팔았어요. 1,000원 받는 거예요, 내가. 근데 7%면 얼마야? 700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부 팔았어요. 얼마 버는 거예요? 70만 원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세로 돈 버는 거 이제는 끝났어요. 근데 단계획으로 내가 2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인세 20% 받을 수 있어요. 25%나. 차라리 더 주고 더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강사나 강사분들이나 나를 브랜딩하고 싶은 분들은 투자해가지고 반기획으로 책 내서 갖고 다녀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왜냐하면 출판사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저자는. 그래서 만약 박윤 선생님께서 15,000원짜리 책을 판매를 하셨어요. 서점에서. 그럼 박윤 선생님 자기 입장에서는 출판사에서 한 50%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7,500원 내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책을 사서 박윤 선생님이 강사시면은 내 저자 강의 할 때 내가 10,000원 주고 팔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2,500원 남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 형태는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출판사 편집자만 혼자 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번, 4번 퇴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번, 4번 적어놨지만 근데 출판사 편집자마다 정말 잘못만 하시면 막 10번까지 시킨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5번 이상 시킨다. 선생님 아시죠? 계약서상 출판사가 갑일까요? 작가가 갑일까요? 작가가 갑이다 1번, 출판사가 갑이다 2번.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시겠어요? 작가가 갑이다 1번, 출판사가 갑이다 2번. 작가가 갑입니다. 작가가. 출판사가 을이에요, 을. 근데 항상 하는 거 보면 출판사가 갑질을 하고 있죠. 유일하게 작가가 진짜 갑질을 하는 날이 이럴 때입니다. 5번 이상 태고를 시킨다. 전화가 왔다. 편집자가 지랄한다 그러면은 제가 좀 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랄한다 그러면은 네가 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쌍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판사의 편집자가 그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와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계약 파기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 또 한마디 하세요. 네가 하라고. 난 더 이상 못하니까. 그래, 파기합시다. 제가 그래 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파기하겠어요? 이제 다 왔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하면 이건 진짜 극단적인 예예요. 정말 하기가 싫어서. 근데 현민들이 자기가 쓴 글을 있잖아요. 자기가 쓴 글을 또 고치는 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태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블로그 글을 썼어요. 우리 정석희 선생님이 썼어요. 5번을 고쳐보세요. 내가 쓴 그 똑같은 글을 또 읽고 또 고치고 또 덜어내고. 사람 미친다니까요. 그 80장을. 안 해보셔서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태고를 하는 것만큼 진짜 힘든 게 없어요. 그쵸? 태고를 근데 편집자가 진짜 꼼꼼한 사람 만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리고. 저는 그래서 정해놨어요. 딱 5번까지만 하겠다. 그 이상 시키면 넘기세요.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 바쁘다고 하세요, 그냥. 나 바쁘니까 네가 책을 내든 알아서 태고해라.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태고한 마지막 원고를 넘기면 이제 인쇄하고 출간 일정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태고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선배님도 아까 이제 한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줘요. PDF 파일로 이런 형태로 보내준다고요. 이렇게 파일 형태로. 이 책처럼 이렇게 그 PDF 파일이 나중에 인쇄가 되면 이렇게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태고를 합니다. 이걸 보고 오타차가 있는지. 그럼 이게 다 넘겨가요. 그럼 언제 책을 내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이 표지 디자인이 나와요. 그 안에. 그 표지 디자인을 한 뭐 3-4개 보내줘요. 그럼 거기서 하나를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표지까지 끝났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고가 이제 인쇄가 들어가면은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막 이제 예약 구매를 등록을 하는데 선배님들이 막 보면 이제 막 책 나왔다고 막 단톡방에 보면은 막 그 예스24 링크 막 올리고 오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책이 인쇄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온라인 서점에 등록이 돼요. 이때 출판사가 보는 거예요. 이 저자의 마케팅 능력을 아까 출간 계획서에. 그래서 이 저자가 온라인 서점 면에 등록이 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그 교보문고 오프라인 서점에 깔리거든요, 책이.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있고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이 사람의 마케팅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약 구매를 막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 구매율이 높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서점 책을 엄청 깔아줘요. 근데 만약에 낮다. 그럼 책을 다 빼요. 죽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제가 나중에 책 나오면은 예약 구매해가지고 제가 올린 이유가 그 책 하나 사달라는 게 국어라는 거예요. 국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올라가야 책이 또 마케팅이 되니까 안 사실 거죠, 부터 그죠? 왜 지금 표정이 다 어쩌라고 온다 지금 보면 그냥 웃지도 않고 이제는 뭐 째려보겠다. 화면 끄고 다 째려보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책 사실 거 안 사실 거요? 네, 제가 내가 계속 이 책을 왜 들고 있는지 아세요? 사달라고. 네? 진짜 뻔뻔해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종이책은.
그럼 전자책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전자책은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좀 할게요. 한 10분, 한 15분 정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전자책은 어떤가 하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내용이 비슷해요. 앞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 뒤에가 뭐예요? 틀리죠. 그냥 원고 쓰고 태고하고, 크몽 타링에 올릴까, 위페이퍼에 올릴까, 이렇게만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저건 출간하는 게. 그래서 종이책과 전자책 차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하고, 그다음에 재고가 없죠.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제가 종이책은 아까 A4로 썼을 때 한 80장 정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책은 A4 기준 10으로 했을 때는 한 20장에서 30장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러면 한 3분의 1 수준이죠. 원고는 3분의 1 수준인데 인쇄는 얼마예요? 인쇄는 아까 저 10% 내라고 했죠. 한 70배 차이 나죠. 적게 쓰고 더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쓰고, 그리고 출판사 태고나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전자책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을 쓸 수 있는 뭐냐?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십시오.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네. 그래서 전자책을 쓸 수 있는 뭐냐? 나한테 가진 지식과 경험이 있다. 선배님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태이든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전자책을 오히려 종이책보다 쉽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노하우적인 실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좀 전자책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식과 경험이 있다.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 형태든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전자책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돈,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건강이나 미용 관련된 콘텐츠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안티에이징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피부나. 그리고 아니면 우리 지금 독서 글쓰기 같은 자기개발 관련 콘텐츠도 인기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처세 관련, 시간 관리.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건 1번과 3번, 그리고 2번입니다. 이 세 개. 왜냐하면 요새는 건강도 되게 중요하고, 돈 관련된 게 제일 많죠. 이게 가장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부업 만드는 방법, 뭐 SNS 마케팅에 돈 버는 방법, 이런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자책 보면.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전자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몽이나 타링에 올려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페이퍼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ISBN 그 발행을 하면, ISBN이 뭐냐면, 선생님들 종이책 보이시면은 이 뒤에 바코드 보이시죠? 바코드. 바코드 보이시죠? 이 바코드. 이 종이 보면 뒤에 막 1년번 써 있잖아요, 이게. 이게 ISBN 번호예요. 이게 국회 도서관에 ISBN 등록을 해야 종이책은 인정을 받아요. 이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아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랑 책의 주민번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ISBN. 그래서 전자책을 내가 써가지고 올려서 막 이전 선배나 박연 선배나 신윤 선배님께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내가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 책은 온라인 서점에는 이렇게 예스24나 알라딘 다 팔아요. 그러면 내 책이에요, 내 책. 그냥. 그래서 유페이퍼를 통해서 ISBN 발행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북쿠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혼자 독립출판, POD 출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모아서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 클래스유나 그로우 사이트 같은 데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제가 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책도 다양하게 출판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책을 쓰기가 두려우신가요, 혹시? 책을 많이 읽어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안 읽으셔도 책 쓰기 하실 때 선배님 지금 쓰고 싶은 주제의 책만 골라서 깊게 읽으시면 돼요. 그게 자료수집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글을 잘 못 쓰는데 괜찮을까요? 책 쓰기는 아까 말씀드린 독자를 위한 내 콘텐츠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스킬은 원고를 쓰시면서 선비도 콘텐츠 잘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드린 그런 구성을 내면서 잘 소개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내 콘텐츠에 더 집중을 하셔라. 세 번째,
쓴다고 베스트셀러가 될까? 안 돼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건 거죠. 안 되면 나가실 거죠. 그죠? 하시를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콘텐츠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원하는 콘텐츠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와 선배님들 쓰고자 하는 주제를 잘 맞춰가지고, 그게 운이 좋으면은 초보 작가 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그 지금 트렌드와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주제랑 어떤 게 비슷한지 한번 이렇게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선배님들 주제 찾으실 때 한번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 쓰기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매일 한 장이라도 쓰자. 매일 한 장을 쓰자. 그래서 책 쓰기 자체가 선배님들 이렇게 두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선배님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감동받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자체 내에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들 존재, 여기 신윤 선배님, 이지원 선배님, 박 선배님, 여기 뭐 정석 선배님 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 세상에 선배님 쓰는 글에서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은 편하게 내 글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독자들이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글을 쓰십시오. 오늘 쓰지 못하면 내일도 못 씁니다, 선생님들. 진짜로요.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싶다면은 시간을 정해서 한 줄이라도 쓰십시오. 그리고 황 작가님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원래 힘들다. 원래 힘들어. 글 쓰기는 원래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힘들수록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된 작업이라 생각하시지만 쓰다 보면은 그게 작품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요. 세 번째로 선배님들한테 제가 이전 선배님이나 강 선배님한테 왜 책을 쓰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역으로 많이 물어봤다. 그럼 저한테는 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킬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글을 쓰고 나서 소명이 생겼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글을 쓰는 콘텐츠가 선배님한테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서 그걸 가지고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미 선배님 멋진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쓰기 위해서는 한번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한번 좀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나한테는 되게 힘들 때도 있었고 좋았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선배님들이 독자를 위한 글로 변화를 시켰다면 그 글을 읽은 누군가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삶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가 있으면 작품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편하게 쓰시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는 저자는 선배님들 내 삶을 다시 만드는 사람이고 독자들의 삶을 다시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가 얘기했던 삶은 나를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책 쓰기를 통해서 선배님들의 기록을 통해서 꼭 책 쓰기가 아니라도 글쓰기나 기록을 통해서 선배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글쓰기 아닐 때 가장 많이 쓰는 인용 문구인데 선배님들의 지금까지 썼던 어떤 작품이나 일상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들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들 아직 훌륭한 책은 아직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스토리, 그런 주제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책 한 권 남기고 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뭘 쓰고 싶자? 내 일상, 좋아하는 취미, 그리고 관심사, 꾸준히 했던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 일상,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 내 취미와 그리고 내 가치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으면 뭐가 된다? 컨셉과 주제만 잘 모아도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고요. 지금까지 나를 숨겨오고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제는 독자를 위한 글을 쓰면서 세상을 알리는 글을 쓰시면서 매일 조금씩 나만의 글을 써서 당당하게 선배님도 브랜딩 하시고 책을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 마지막 책 쓰기든 글쓰기든
항상 끝나기 전에 외치는 제 좌우명, 제 실기 좌우명이 있거든요. 마이크 키시고 제가 선창을 하면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키시고 선창을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작가가 없다. 될 수밖에 없다. 왜?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될 때까지 될 쓸 때까지 쓸 거니까. 거니까. 쓰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글을 쓰고 싶다면 뭐? 종이와 펜, 컴퓨터, 그리고 약간의 선비의 뻔뻔함만 있으면 뭐가 된다? 선비님들의 그런 충분한 스토리가 되고 충분한 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믿으시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저와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책을 내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뻔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무료 강의로 미끼 강의로 욕하도 상관없습니다. 책 한 권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책 쓰기 정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을 만약에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오늘 만약에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 하시면은 제가 이따가 채팅방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비대수로 비대수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7일인데 3일 뒤부터 이 올해 안에 내가 초보라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개인 저서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12일, 17일, 24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정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책 낼 때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 저하고 계속 코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간에 관계없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따가 링크 올려드리면은 그때 그 블로그 비대수로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제가 내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저 신청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그래서 이것도 12월 10일부터 하는 전자책 공저입니다. 2장만 쓰시면 돼요. 2장만. 그래서 2장만 쓰시는 공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신청을 하시면은 또 4주 동안 글쓰기 강의를 하고요. 똑같이 강의를 하고 2장 쓰고 나중에 유페이퍼에 등록해가지고 제가 전자책 지금 해서 전자책 좀 4권을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저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공조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쪽으로 해서 책 쓰기를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쓰는 오늘 한 줄이 모이면 뭐가 된다?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글을 쓸 겁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필생의 역작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같이 선배님들이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도와서 책 쓰기 작가로서 만드는 게 그게 제가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매일 쓰는 사람이 진짜 작가란 걸 명심하시고 누구나 자신의 스토리가 있으면은 작품이 되니까 죽기 전에 자신의 기록물, 책 한 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쓰는 남자, 닥치고 글쓰는 엔지니어 황성열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